제 나이 45. 결혼 20년 차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지 횟수로 벌써 3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20살 무렵이었나 사회 초년생 티를 벗지 못했을 때 일터에서 그 일을 처음 만났죠. 처음엔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였는데 조금씩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듯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비 오는 날 둘이 함께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데 문득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말없이 서로의 전부가 되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었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기울어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양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신랑은 젊은 나이에 벌써 자기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댁도 꽤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 친정 문제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신혼 초 강남에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신촌역 근처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어요. 우리는 소위 주인 세대라고 하는 4층에 살림집을 꾸리고 2층과 3층은 세를 놓고 1층에 40여 평 되는 넓은 상가는 남편의 건축사무실로 사용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들 조물주위의 건물주라며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저도 제법 젊은 나이에 이런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 감사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저를 더 행복하게 했었죠.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였나 봐요.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남편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설계도면 작업을 마치면 그걸 받아서 건축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나 도면을 챙겨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내는 행정 업무를 주로 맡았죠. 서류 접수하고 확인하러 구청을 자주 오가야 해서 차를 이용한 외근이 잦았어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서류만 보는 것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보는 활동적인 일이 저한테는 더없이 좋았거든요. 매일 아침 남편이랑 같이 출근하고 점심시간엔 같이 나가 밥 먹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소소한 반복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감기 몸살 기운이 심해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외근 나가야 할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선뜻 나섰었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청 가는 길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평소 제가 식탐이랑 식욕이 좀 넘치는 편이라 제때 밥을 못 먹고 공복인 상태가 되면 짜증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어요. 하필 그날 몸 상태도 안 좋은 데다 배까지 고프니 짜증이 배가 된 상태였거든요. 아니, 공사 때문에 차 막힌 거 갈 때 봤으면 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서 왔어야지. 왜 아직도 못 오고 있는 거야? 나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그 순간의 제 목소리. 아마 남편은 제가 배고프다고 짜증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급해졌을 거예요. 서둘러 오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내가 그때 배고프다고 짜증만 안 냈어도 그 길로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 그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한순간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배고프다고 짜증낸 그 순간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남자는 일절 만나지 않고 폐인처럼 지냈어요. 수절이라기보다는 삶의 의욕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밤에는 그이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집은 너무 넓고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이의 채취가 배어있는 옷가지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죠. 차라리 저도 함께 갔더라면. 그런 못된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그렇게 남편 죽고 한창 힘들어할 때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수키였죠. 나보다 한 살 어렸지만 어릴 때부터 스스럼 없이 지내온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수키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었죠. 따뜻한 밥을 해주고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주고 때로는 억지로 저를 끌고 나가 바람을 쐬게 해주었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옥순아, 너 이 넓은 집에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 우리 나이에는 한창 남자가 필요할 때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낼 거야? 수키는 제가 혼자 지내는 걸 정말 안쓰러워했어요. 옥순아, 그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썩으면 안 돼. 내 인생인데 좀 즐겨야지. 그러면서 제가 전혀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풀어놓았죠. 수키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늙은 남자, 어린 남자 가리지 않고 막 만나고 다니는 애였거든요.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지만 하도 스스럼 없이 자랑처럼 이야기해서 나중엔 무감각해질 정도였어요. 틈만 나면 제 앞에서 바람 피운 이야길, 무슨 영웅담 들려주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랑이 낯선 남자를 한 명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 나한테 소개시켜준다면서. 그게 서로를 위한 애정 표현이라나. 하하.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확 돋았어요. 동시에 가슴이 뛰고 설레기까지 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 망측해라.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니? 입으로는 그렇게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그 상황이 대체 어떤 기분일까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 상황이 궁금해졌었죠. 수키의 이야기는 마치 금단의 과일처럼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죽은 뒤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동이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수키는 올 때마다 상식에서 벗어난 자극적이고 문란한 사생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자꾸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푹 빠져버렸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궁금증이 커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이 멀리 있지 않다는 이상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한 달 뒤쯤 수키가 더 대담한 제안을 했었죠. 자기 신랑한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솔깃해지더라고요. 너는 어차피 과부인데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야. 한번 만나봐. 우리 신랑도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수키 신랑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긴 뭘 아니야. 내가 괜찮다는데. 사실 우리 부부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야. 서로에게 다른 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지루함을 달래는 거지. 그러니 내 눈치 볼 것 없어. 하지만 수키의 말은 옥순인 저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였죠. 아무리 남편이 없다고 해도 친구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좀 더 해볼게. 저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그 자리를 피했었죠. 그리고 또 한 달 뒤, 금요일 밤, 오랜만에 연락이 온 대학교 친구들과 술 약속이 생겼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나가는 제대로 된 외출이었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공들여 화장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소고기에 소주를 맛있게 먹고 2차는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마시고 놀았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실컷 웃고 떠들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기운에 몸은 나른했지만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둠과 적막함만이 저를 맞았죠. 활짝 웃어주는 사람도 따뜻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웃고 왔던 기분은 순식간에 가라앉고 갑자기 외로움에 사무쳐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빠져들었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그때 문득 남자 생각이 절실하게 나더군요. 누군가의 온기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존재가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하지만 딱히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아는 남자의 번호가 하나도 없었죠. 그때 순간 수키 신랑 생각이 났던 거예요. 민준 씨. 수키가 자신과 민준 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민준 씨는 가끔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생각 바뀌면 언젠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좋은 하루 보내요. 옥순 씨.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가볍게 술 친구 필요해서 연락하셔도 돼요. 처음엔 단답으로 답하거나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짧게라도 답을 하게 되었었죠. 그 문자들이 딱히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혼자 지내는 저에게 누군가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술기운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민준 씨에게 연락을 했고요. 자고 있어요?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에 혹시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었었죠.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백세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백세주 한 병을 내밀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의 목소리. 술을 마시면서 처음엔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나눴죠.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어색함은 사라지고 외로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하자 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힘들었겠어요. 그의 단순한 위로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그 다음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든 민준 씨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 몸에 남은 그의 흔적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죠. 수키에게 너무 미안했고 돌아가신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의 그 온기가 잊히지 않았어요. 텅 비었던 제 안에 무언가 채워진 느낌.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술을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또 민준 씨에게 손이 갔습니다. 자고 있어요. 짧은 문자 하나였지만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는 항상 망설임 없이 왔어요. 올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낮에는 수키의 남편이지만 밤이 되면 오롯이 저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남자를 밝히는 여자인 줄 몰랐구나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제 안에 또 다른 욕망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제가 알던 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쩌면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 남자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술만 취하면 버릇처럼 민준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민준 씨는 그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묘한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낮에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밤이 되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만났습니다. 비밀스럽고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저는 민준 씨에게 조금씩 빠져들었어요.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깊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답니다. 저에게 그는 수키의 남편이기 이전에 제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민준 씨가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옥순 씨, 사실 사업이 좀 꼬여서 그런데 잠깐만 급전을 좀 빌릴 수 있을까? 곧 해결될 문제인데 당장 융통할 돈이 없네. 처음 5천만 원을 빌려줄 때는 정말 사업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옥순 씨 덕분에 살았어요. 꼭 은혜 갚을게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그를 도왔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죠. 하지만 두 번째 7천만 원, 세 번째 8천만 원을 요구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돼. 애원하는 그의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고 혹시 돈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총 2억 원. 제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돈이었는데 어느 날 민준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눈에 띄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죠. 수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계획대로 2억은 당겼어. 이제 1층 가게만 넘겨받으면 완벽해. 생각보다 쉬웠어. 역시 옥순이 성격에 우리가 파고들 틈이 있었네. 충격으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친구와 그 친구 남편에게 노란한 허수아비였다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죠.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돈과 건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키와 그의 남편 민준 씨가 짜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모멸감,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들의 사기 행각에 이용당한 어리석은 여자였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나. 믿었던 친구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산산조각 냈죠. 결국 민준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당신 못 믿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았어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저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갑게 돌아섰죠. 그렇게 그는 제 인생에서 잠시 사라졌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별보다도 민준 씨에 대한 끔찍한 집착과 그리움이었어요. 그가 제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제 친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준 씨가 떠나자 세상이 다시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안에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 버린 느낌이었죠. 그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거울을 보면 초점 없는 눈을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 같았고 세상은 온통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차라리 돈 다 떼이고 거지꼴이 될지언정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 그런 미친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괴물 같았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병적인 집착일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온기가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 해도, 소개팅을 나가고 애프터 신청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민준 씨에게서 느꼈던 그 독특한 편안함과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매력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그저 밋밋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심한 눈매, 거무잡잡한 피부, 굵은 손가락, 무뚝뚝한 듯하면서도 다정했던 말투, 함께 있을 때 느껴지던 그 독특한 편안함. 모든 것이 사무치게, 미치도록 그리웠답니다. 밤이면 그가 저에게 해주던 말들, 아침이면 그가 웃던 얼굴이 환영처럼 떠올랐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아니 집착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도,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집착 앞에 무력해졌어요.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의 존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죠. 수백 번 망설였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접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에게 제가 어떤 제안을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돈 안 받아도 돼요. 2억. 그냥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줘요. 제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속인 사람에게 돈을 포기하고 관계를 구걸하다니. 제 자존심은 바닥을 기고 있었죠. 민준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옥순 씨 건물 1층. 거기 아직 비어 있지? 나 트럭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 같은 거. 거기 자리 좀 내줄 수 있을까? 보증금도 월세도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줘. 거기서 장사하게 해주면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거래였죠. 제안을 받아들인 제가 그 사람 눈에는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돈보다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 버렸다는 것을. 비참했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그에게 돈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눈빛에 잠시 스쳤던 미묘한 감정. 그것은 후회일까, 안도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그리고 그가 내민 조건. 여전히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건물 1층 상가를 이용하려는 속셈이었죠. 그의 본심이 드러났지만 저는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곁에 둘 수 있다면 그깟 건물 1층쯤이야. 무엇이 더 중요할까? 외로움과 집착에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과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돈도 건물도 중요했지만 제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했거든요. 비록 그 시작이 돈과 건물 때문일지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세상에 공짜가 없단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이뤄놓은 건물, 그것이 저에게 축복인 동시에 때로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죠. 속으로 그래, 네 남편 빌려준 대가가 이거냐 싶은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수키와 민준 씨, 두 사람이 수작을 부렸구나 싶은 생각에 기분이 상한 저는 수키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키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담담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수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제가 겪은 배신감만큼이나 그녀의 삶도 고단하고 처절했구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수키는 전문대 졸업 후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고 친구 신랑인 민준 씨는 고졸의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키는 결혼 기간 15여 년 동안 집안 경제의 대부분이 자기 몫이었다고 했어요. 민준 씨가 가져다준 생활비는 거의 없었고 결혼 5년 차에 분양받은 30평대 아파트 대출금과 그 이자도 지금까지 수키 혼자 벌어서 납입하고 있었다더군요. 핸드폰비, 각종 생활비, 보험료 등 남편 것까지 모두 수키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돈을 벌어서 몇 번 가져다 주더니 어느샌가 경기가 안 좋으니 돈벌이가 시원찮다며 본인의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한 번, 두 번 미루던 게 이젠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다네요. 그런 와중에도 애는 셋이나 낳았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생활비의 교육비, 대출금의 이자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남은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대출뿐이란 거였어요. 옥순아, 생각해봐. 혼자 살아도 뼈 빠지게 일해야 하고 둘이 살아도 나만 힘들고 빚 걱정에 잠 못 드는데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해? 그냥 혼자 살겠으니 이제 각자 살자고, 나 이혼하자고까지 했었어. 그렇게 싸우고 한 달 가까이 대화 한마디 없었다가도 결국엔 어린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돈은 벌어야겠고 보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려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술자리도 늘어나고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남자들을 만나오게 되었다고. 그때부터 그녀의 사생활도 점점 문란해지기 시작을 했다더군요.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것도 어쩌면 자신의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도피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사정을 듣고 보니 수키 인생도 참 딱하더라고요.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처절한 삶을 이해하니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힘겨운 세상을 버텨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죠.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적인 연민과 오랜 친구에 대한 정으로요. 그리고 저 역시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관계를 시작하려는 상황이었으니 누굴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키를 용서하고 민준 씨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 저희 셋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키는 예전처럼 허물없이 우리 집에 드나들었지만 저는 그녀를 대하는 것이 어색했고 죄책감과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민준 씨가 1층에서 마트를 시작한 후로는 더 그랬죠. 수키는 가끔 1층 마트에 내려와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있을 때 마주치면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 옥순아 여기서 만났네. 민준이 요즘 얼굴 좋아졌지? 내 덕분에 편하게 장사하니까 그런가 봐.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할 거야. 민준이도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제가 민준 씨를 돈으로 사서 옆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 게 편한가 보지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남편이 돈 밝히는 사람이라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하고 쏘아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수키도 제가 민준 씨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조건으로 제 곁에 돌아왔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치부를 알고 있는 불편한 공범처럼 지냈습니다. 수키는 자신의 체념을 저에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수키를 보며 저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깨닫곤 했었죠. 민준 씨는 이제 트럭 일을 그만두고 제 건물 1층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가게를 해보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했었죠. 돈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라 성실하게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민준 씨는 의외로 손재주도 있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일은 아침부터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낮에는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들과도 정겹게 인사를 나눴죠. 무뚝뚝한 듯하면서도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태도. 단골 손님도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돈 때문에 저에게 왔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민준 씨를 놓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였어요. 젊은 시절 좋아했던 남자들처럼 훤칠하거나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었죠. 무심한 눈매, 거무잡잡한 피부, 거칠고 굵은 손가락. 젊은 시절이라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눈빛 하나, 손끝 하나의 마음이 녹아내린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이 멋져 보였고 계산대 앞에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여전히 4층 주인 세대에 살고 그는 1층 마트에서 일했죠. 낮에는 서로의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1층 마트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마트 문을 닫고 나면 손님이 없는 늦은 밤 마트 창고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 어릴 적 추억, 시시콜콜한 농담까지. 웃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이내 다시 웃고 그저 단순한 일상이었는데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멈춰버린 것 같았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삶의 활력이자 위안이었어요. 비록 이 관계의 시작이 돈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집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면서도 그 집착이 주는 안정감 또한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그가 여전히 유부남이라는 사실, 그리고 수키는 저의 친구라는 사실. 그 진실 앞에서 몇 번이나 마음을 접으려 했었죠. 이 관계는 잘못된 것이고 언젠가 파국을 맞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어요. 수키와도 민준 씨와도 거리를 두려 했었고요. 하지만 사람의 정이란 게, 마음이란 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애인 아닌 애인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해 내릴 수 없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는 아닌, 아무 약속도 어떤 보장도 없지만 서로를 아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이. 가끔은 이 관계가 너무나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져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장 같아요. 며칠 못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편하고 행복해서 가끔 이 행복이 너무 커서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이었기에 더 그랬어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죠. 그리고 수키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 속에서 비수를 느끼기도 했고, 그녀의 무심함 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기도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복잡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럽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우리,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의 불안하고 조금은 죄책감이 섞인 눈빛을 보며 저는 그의 마음을 알기에 애써 밝게 웃으며 말해줍니다. 응,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 괜찮으면 된 거야.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어쩌면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잃은 과부, 돈 때문에 아내와 친구를 속였지만 이제는 1층 가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다 지쳐버려 이상한 방법으로 현실을 버텨내는 아내. 모두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채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 비록 그 시작이 돈과 배신으로 얼룩졌고 지금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 비범한 관계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고단한 현실 속에서 작은 위안과 익숙한 온기를 찾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답니다.